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론 감동환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우리 대비하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1차, 2차 이렇게 있다 보니까 1차를 어느 정도 하면 뭐 합격을 하고 2차에 좀 매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2차하고 1차를 좀 병행하면서 그래도 1차를 합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1차 과정을 좀 충실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동영상으로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좀 많고 요즘 이제 우리 코로나 전국 이후로 이제 실강을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강이 훨씬 더 기억이 좀 오래 남고 그런 장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해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그 학습 방법을 취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제 프라임 법학군이 아무래도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어떤 전문성이 훨씬 좀 강한 그런 학원이다 보니까 합격자도 많이 배출되고 있고 여러분도 그 합격의 어떤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강사진들이 최선을 좀 다할 겁니다. 먼저 오늘은 인문 강의를 좀 할 건데요. 그야말로 인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그 기본 이론, 기본 강의를 진행할 건데 오늘은 우리 부동산학 전반에 대한 어떤 흐름, 그 목차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이해하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평 과목들을 좀 보면 부동산 언론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부 부동산 관계법규,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감정평가론 이런 부분들은 또 2차하고 좀 겹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좀 종합적인 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제가 좀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거고 여러분이 2차 가더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다른 1차가 뭐 예를 들면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기초를 좀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드리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생각보다 그건 실제 비중이 좀 높진 않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별도 과목이 있다 보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로는 출제가 많이 됩니다. 경제로는 우리에게 좀 출제가 좀 덜 되고 있지만 제가 좀 디딤돌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전체 그 목차 중에 투자금융론 파트는 다른 과목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문 강의에서는 투자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좀 마지막에 좀 담았어요. 같이 이 다음에 또 기본 이론 들어가게 되면 또 반복 학습할 효과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맛만 보는 여러분 이제 마트 가다 보면 뭐 시식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인문 강의 먼저 우리 부동산학의 좀 체계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민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법 제 99조 1항을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돼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에 관한 어떤 우리 학문 이것이 부동산학인데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자, 총론 파트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볼 게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금융론, 개발관리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목차를 한번 좀 살펴보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부터 좀 배우냐면 야, 이 부동산 학이 뭐야 이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학이 부서 활동의 능률화에 올림이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제가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쪼개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정의 자체를. 그리고 이 부동산학은 우리나라에서 태동된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완성체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온통 영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정평가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원래 영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표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학문이다. 여러분 부동산을 내가 구입했다. 어떤 생각으로 구입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 되는 거죠. 그것을 잘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학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법률적 측면하고 경제적 측면,
또는 기술적, 이걸 또 이제 물리적 그렇게도 부릅니다. 여러분이 상가 산다 해봐요, 상가. 근데 상가가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그리고 진짜 그 상가 소유자하고 내가 거래를 하는지 판단해야죠. 가격적 측면 생각해야죠. 물리적으로 잘 공간 이용이 잘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복합 개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요. 법경기 이렇게 합니다. 법경기. 예. 오늘은 시식하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 자,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면 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법적 측면은 여러분이 어디서 민법이라든지 뭐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사실 우리에게 포함돼요. 경제 측면 여러분 경제학 배우시잖아요. 여기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공간 이용 기법. 여러분이 이제 그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는데 부동산 관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건축법 같은 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건축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우리 공학하고 전혀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인간이 활동하기 또는 이용하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어떤 수준의 규격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정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걸 기본틀로 해서 논의를 전개한다.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공간 이용 기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을 바라보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자. 그게 뭐예요? 복합 개념입니다. 출제 비중이 다른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우리도 관심을 좀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그러면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토지, 주택 이런 걸 물어봅니다.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상가 분류는 필요 없고요. 주택의 분류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죠. 토지의 분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토지의 분류. 그래서 이 토지의 분류는 토지 용어입니다. 용어 학습 제가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이제 다른 과목을 학습하실 때 이 토지 용어를 모르면 그 지문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적인 역할을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주택은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도 구분을 좀 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이게 뭔지 그 분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법규에서 자세히 학습을 하시겠지만 이런 분류도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업 여러분 표준산업 분류표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업 분류도 있고요. 그 다음 부동산의 특성 지금 이 두 부분은 제가 유인물은 나눠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좀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정리를 좀 추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직업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감정평가. 그래서 우리 한국 표준산업 분류를 보면 재밌는 게 대분류하고 중분류가 부동산업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다른 업종은 대분류하고 중분류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빌려주는 상품, 파는 상품. 여기에 대한 관련 서비스업. 주택관리사 아시죠? 관리업 떼내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부동산 감정평가. 그래서 이 표준산업 분류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시험에서도 좀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예전에 이제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기본 이론 강의를 하면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표준산업 분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럼 야, 나는 감정평가사야. 그럼 나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감정평가업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앞으로 되고자 하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이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특성은 독특한 성질을 말해요. 독특한 성질.
야, 이게 재밌어요. 지금 토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건물은 안 적혀 있죠.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은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토지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감정평가의 기초사고가 이게 막 등장해요. 그래서 부동산 원론에서는 이런 걸 좀 전달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평가 이론을 이해하려면, 2차 이론을 이해하려면 이런 특성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특성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2차로 가게 되면 서술이 예쁘지가 않아요. 뭔가 키워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론을 통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제목만 한번 볼게요. 토지는 움직일 수 없죠.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죠. 토지는 만들 수 없죠.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토지는 없죠.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토지하고 붙어 있어요. 인접성.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평수의 토지인데 이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겁니다. 부동산하고 인접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2차에도 도움이 되신다. 이것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학습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이렇게 있는데 인간이 개입돼요. 인간이. 그러면 이런 결과물을 이렇게 낳는 거죠. 이문적 특성. 자, 인간이 개입되면서 나타나는 특성을 뭐라 한다? 이문적 특성입니다. 자, 감자 심은 농지인데 건물 심은 택지죠? 우리 합필, 분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병합, 분할 가능한 거 누가 했어요? 인간이 했어요. 토지는 움직일 수 없죠?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변한다고 부릅니다. 왜 그래요? 어머, 내 토지 주변에 이번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대요. 역사가 생긴대요. 그러면 그 위치는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랍니다.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절대적인 게 아니죠. 이게 절대적인 거고 이건 상대적인 거죠. 그럼 여러분 감정평가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태초부터 이 토지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주변 여건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성을 지니고 국토 일부다. 다 이거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부동산 특성 한번 전체 제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파생되는 거 학습을 자세히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래야 그 다음에 2차 답안지를 쓸 때 달라져요. 2차 답안지도. 그래서 원론에서는 이런 걸 전달하겠다. 이런 걸. 자, 여기 한번 봐봅니다. 자,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팔고 사고. 이 파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경제 이론상 공급자라고 그러죠. 사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그러죠. 이걸 다루는 게 경제론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다른 1차 과목에 경제원론, 지금 경제원론이죠. 경제원론 과목에 중첩됩니다. 그러면 제가 해드릴 거 뭐냐면 이 경제론의 기초적인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장 박사님이 경제원론을 가르치시는데 이 경제원론의 아주 기초적인 거, 기초사고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제가 담당할게요. 제가. 그게 경제론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수요와 공급. 살려는 마음, 팔려는 마음, 둘이 만나는 거죠. 둘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그러면 돈 생각하세요. 돈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돈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가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뭐라 하냐면 인비저블 핸드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 공부하실 때 앞으로 우리 이제 부동산학에서도 이제 뭐 출제를 할 수 있지만 빈도는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인문과정이니까
경제학 공부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또 낯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설명하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살려는 거고 양 붙었고요. 여기는 양이 안 붙었어요. 팔려고 하는 양 붙었고요. 안 붙었어요. 이거 구분하는 거. 이것부터가 경제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전달해드리고 여러분이 경제학에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좀 학습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다루는 게 탄력성이죠. elasticity, 탄력성. 탄력성 내용도 경제학 공부에 들어가게 되면 기초적인 내용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흔들립니다. 근데 제가 디딤돌 역할을 해드릴게요. 제가 더 깊은 걸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경제학 공부를 또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탄력성에 관한 거 잠깐 좀 구분 좀 해드리고요. 이제 경기 변동입니다. 요즘 우리 부동산 경기 어떻습니까? 이상해요? 요즘 안 좋다고 그러죠? 자, 우리 경기는 말이죠. 총체적 경제 활동 수준을 줄인 겁니다. 표현 자체가. 한자는 그래. 경제의 날씨야. 그러니까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을 쳤다가 좋아졌다가 또 바닥으로 갔다가 또 좋아졌다. 이런 사이클을 좀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특징들을 정리해서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데 기초로 쓸 수가 있겠죠. 사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지금까지 흘러온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격 파동을 다루는 이론입니다. 가격 파동. 그래서 거미집이론은 부동산 언론에서도 출제가 좀 다른 시험에서 많이 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학 공부하는데도 이게 중요합니다. HK의 거미집이론은 지금 요즘 이제 경제학에서도 좀 출제가 조금 더디지만 뜸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이론이다.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지금 이것은 유인물이 없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하실 때 기초가 되는 내용을 조금 몇 가지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거 엄청 봤어요, 그죠? 이렇게 X축, Y축. 근데 기억을 할 게 있어요. 자, 봐요. 여기 들어가는 어떤 숫자, 여기 들어가는 숫자, 이거 변할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변수라 그래요. 근데 변수가 지금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이 좌표상에 나타날 수 있는 변수는 2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 지금 봐요. 여기는 양, 여기는 가격이죠? 소득, 테이스트, 기호, 선호, 정부의 정책 그런 건 없잖아요. 그걸 동시에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가 좌표상 변수를 2개 사용합니다. 2개. 누가 이렇게 했냐고요? 알프레드 마샬. 여러분 이제 경제학 공부하시면 잘 배우실 겁니다. 신고전학파인데 이분이 요 좌표를 사용하면서 이게 정해졌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수학에서는 이게 독립변수고 그렇죠? y가 종속변수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학 처음 공부할 때 이제 가장 헷갈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y는 equal ax 플러스 b 이렇게 하게 되면 x 값이 들어갔을 때 이게 얼마야? 이거 아니에요. 여기 수학이잖아. 수학. 그런데 말입니다. 마샬은 요걸 변수를 썼어요. 와,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샬이 가격을 여기다 적지 않고 가격을 여기다 적었어요. 여기다가. 이래서 이제 경제론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독립변수. 이걸 독립변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독립변수로. 그리고 이게 종속변수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경제학을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자 봅시다. 지금 이게 수요자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수요량. 근데 이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 물건 가격 때문에.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다른 요인은 어떻고? 일정하다 보고. 여러분, 가격도 변해, 소득도 변해. 우리 IMF 맞이했어. 정부가 무슨 규제를 해.
이게 동시에 일어났을 때 이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other things being equal, 다른 요인은 모두 다 일정하다고 보고 그린 겁니다. 그것부터 이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 시간에 이제 그걸 자세히 해드릴 테지만 제가 이제 기초를 한번 다져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 변했어요. 자, 다른 요인은 뭐 하더라 보고? 동일하다 보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 질이나 무슨 정부의 뭐 규제나 뭐 이런 게 없다. 동일하다. 세테리스 페르브스 동일하다. 여기 변했어. 가격이 싸졌어. 너 마음은 어때? 물론 살려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조건이 같고 예산도 같고 모든 조건이 같다면 물건을 여전히 사야 한다면 싼 가격에 더 사고 싶겠죠? 그게 수요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지면 덜 사고 싶겠죠? 그게 수요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 법칙이라고 해요. 수요 법칙. 그래서 지금 요 가격, 해당 상품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수요량의 증가 감소 붙여서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불러줍니다. 수요량의 증가 감소를 묶어서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있고 깔끔하게. 그러면 이런 선이, 이 점들의 궤적이 선이거든요. 점을 연결하면 선이 돼요.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곡선을 뭐라고 하냐면 수요자 마음을 나타내는 곡선이라 해서 수요곡선 이렇게 합니다. 자, 수요자 마음을 다시 표현해 볼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물건의 가격이 싸면 더 사고 싶고 비싸면 덜 사고 싶다야. 그게 수요자 마음이에요. 동의하시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세요. 그럼 이렇게 그려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은 우하향한다 그럽니다. 우측 아래로 우하향한다. 그럼 그림을 딱 그려놓고 보니까 이건 수요자 마음이에요. 수요자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예요. 수요. 자, 수요자 마음을 좌표상 가격과 수요량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계열 이렇게 전공을 하셨다 할지라도 중고등학교 때 이것을 어렴풋이 학습을 했거나 또 그 다음에 대학 가서도 이걸 자세히 학습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딱 그림이 그려지면 뭐라고요? 수요자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좋아. 이 물건 가격은 변화가 없대. 근데 정부가 이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여기다 한번 쳐볼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양이 늘어나긴 늘어났네. 종속 변수 결과 양은 늘어났어. 근데 원인이 이게 아니잖아. 그때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미 수요자 마음이 도출됐죠. 수요자 마음이 양을 늘린다, 줄인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결과는 수요량이 감소하거나 수요량이 증가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자를 빼. 수요자 마음이 변한 거니까. 양자를 빼. 수요자 마음이 변한 거니까. 그래서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떤 경제학 시험이든지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중간 점검합니다. 좌표상의 변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상품 가격이 원인이라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 또는 곡선상의 이동을 통해서 양이 변하는 걸 나타내게 되는데 그때는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나 이미 수요곡선이 도출됐어. 근데 양이 늘거나 줄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수요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경제 파트 들어가서 좀 더 재밌게 자세히 이렇게 학습을 할 겁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 경제학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에게도 출제될 수 있고. 자, 공급 양의 변화. 공짜 마음은 어때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해. 이 물건 가격에 따라 공짜가 구입하고자 하는 양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지면 많이 팔고 싶어 해요. 가격이 싸지면 덜 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연결하게 되면 점들의 궤적을 공급 곡선 이렇게 불러줘요. 그림 봐봐요. 도출됐죠?
도출. 자, 공급자 마음 나타내봐. 이렇게. 수요자 마음 나타내봐. 이렇게. 공급자 마음 나왔어. 그때 양 변화할 때는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례관계로 공급법칙이라 부르는 거죠. 자, 같은 거예요. 이제는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가격은 정해져 있다 칠게요. 양이 늘거나 줄었어요. 원인을 봤더니 다른 요인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줄 수도 있어요.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그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공급자 마음은 이미 도출됐고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면, 자 봅니다. 공급자 마음이 변했잖아. 공급자 마음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양이 늘거나 줄거나 변했잖아. 그래서 이때는 공급의 변화 이렇게 불러줍니다. 똑같아, 수요하고. 그래서 오늘 인문 강의 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부동산 언론에서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경제론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제가 다져드리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경제학은 더 많은 걸 다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장 박사가 그만큼 시간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해드릴게요. 부동산 언론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기초를 다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2차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물론이고. 자, 이제는 탄력성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특징이 이렇게 됩니다. 각각 이게 수요량입니다. 이게 공급량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뭘 배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원인이 해당 상품 가격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봅니다. 여러분,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을 줄인다면서요. 근데 이건 어때요? 가격이 10% 올랐는데 수요량을 10% 줄일지 2% 줄일지 아예 못 줄이는 건지 아예 안 사는 건지 요 양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탄력성입니다. 다시 이런 원인들이 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저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크게 변하면 탄력성이 크다. 크게 변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탄력성 개념입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자, 그래서 탄력성 결과가 수요량과 공급량 변화율입니다. 이 다음에 별로입니다. 탄력성 별거 아니에요. 자, 지나간 사람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탄력성이 없다고 부릅니다. 근데 쿡 찔렀더니 난리가 아닙니다. 바닥에 눕고 난리예요. 반응이 크게 나타났죠. 탄력적이라 그래요. 결과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걸 따지는 개념입니다. 이게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살펴보는 건 수요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는 가격 탄력성을 먼저 하시고 이걸 나중에 추가 정리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 다음에 경제학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탄력성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래 당사자들이 많아졌어요. 사고 팔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시장이라고 그래요. 시장. 시장. 여러분 시장 그러면 공짜 있을까요? 시장은 공짜 없어요. 마켓을 했을 때는 공짜를 다루지 않습니다. 마켓을 했을 때는 유상일 때만 다루는 거예요. 사고 팔고. 그래서 이 시장론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걸 다룹니다. 많은 걸 다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시장론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많은 걸 다룬다고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따 제목을 보고 한번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론을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정책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부동산 활동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뛰어들어서 뭔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동산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정책.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볼 건데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잠깐 볼게요. 여기서 이제 따로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그냥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이죠. 어물전에 가면 생선 비린내 나요. 동의하시죠? 그럼 부동산 시장 가면요. 부동산 냄새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동성, 영속성, 부중성, 개별성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장의 특성.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을 모르고 시장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든 기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자원 배분 기능. 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할 때도 중요합니다. 시장의 기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들을 시장을 통해서 배분 받는 거죠. 대가를 치르고. 근데 만약에 이 자원 배분을 제대로 못하면 경제 이론상 뭐라 하냐면 시장 실패 그럽니다. 마켓 페일리어, 시장 실패. 그래서 그런 시장 실패를 해결한 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특성과 기능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할 거고 여기 재밌어요.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 이 여과지는 들어보세요. 필터링, 필터. 여러분 필터 아시죠? 필터링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필터. 필터는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 필터 걸름망 필터에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야 그 용매가 빠져나가고 용질이 걸러지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필터죠. 그렇죠. 근데 왜 이 주택에도 이런 걸 썼지? 아, 이런 이야기예요.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재밌게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고가 아파트 처음에 신축 아파트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후되고 금이 가고 개량하는 비용,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1억 들어가는데 그래봐야 가치는 5천만 원밖에 안 오른다면 여기에 살던 고소득층이 이상합니다. 주변 여건이 달라져서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는 한 그럼 여기 누가 들어오냐면 저소득층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필터링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소득층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공가가 생기게 되면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심각해지면 철거해서 또 새집 짓고요. 고가주택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가주택이 되어서 저소득층이 또 들어오고 이걸 여가과정이라 불러요.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론 하고 있습니다. 시장론. 자, 우리 이피션트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죠. 이것은 뭘 다루냐면 정보를 다뤄요. 정보.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주변이 개발된다네. 그러면 지금 내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돼? 가격은 상승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정보가 가치에 얼마나 지체 없이 반영되느냐 이걸 따지는 개념이 혈축 시장 개념입니다. 가설이에요. 가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영이론이나 경제이론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도입이 됐죠. 부동산 언론에도. 그래서 정보가 어떤 정보야에 따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축 시장은 정보가 시장 가치에 지체 없이 잘 반영되는 시장. 그러면 혈축 시장이라고 불러요. 정보가 지체 없이 잘 반영되면 혈축 시장. 근데 그 정보가 뭐냐에 따라 좀 나눕니다. 과거 정보야? 현재 정보까지야? 미래 정보까지야? 이렇게 좀 나눠요.
그래서 이 부분 실직시장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공표가 되더라도 누구에게는 공표가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될 수 있죠. 자, 정보가 공표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입수를 했고 어떤 사람은 입수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유리해요? 입수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들은 투기 등으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따지는 게 할당적 효율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allocationally, 할당적. 그래서 이 부분 개념 문제거든요. 출제되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뭡니까? 입지가 뭐예요? 입지가 설립자에다가 땅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인을 자리를 점하고 있는 장소를 입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상가를 하나 짓고 싶어요. 그럼 어디 짓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요. 어디 있는 주택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걸 찾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입지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게 돼요. 상당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부동산론이 감정평가 이론에 감정평가서 시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고루 출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출제되면 아주 곤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플러스 농업. 농업은 기초적인 거거든요. 기초적인 거. 이런 입지 이론도 배웁니다. 시장이 딱 봤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이 안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어떤 자리를 점해서 살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내 게 아니라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지도입니다. 지대.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랜드 렌트라고 합니다. 보통 렌트 그러면 지대를 말합니다. 자, 이 지대율은 말이죠. 감평 2차에서 많이 나옵니다. 감정평가 2차 이론에서. 그래서 지대율은 여러 가지를 학자들이 저 지대를 뭘로 볼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야, 불로소득이야. 또는 생산비야.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게 가장 주가 돼요. 불로소득이야, 생산비야. 이렇게 따지는 거. 이게 학자들이 대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흐름을 보면 잉여라는 개념이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토지를 가진 자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이득이 성격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 토지를 하나의 생산 요소로 봐서 생산비다 이렇게 보는 신고전학부 생각보다는 갈수록 잉여 개념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지주정치란 말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도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평가할 때 가장 주축이 되는 게 토지입니다. 토지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야 돼요. 토지 위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토지부터 치고 들어가야 건물의 평가도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토지 사용료를 내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봤더니 도시가 어떻게 생겼니? 이게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재미있는 거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출제가 많이 돼요. 왜 그럴까요? 도시 공간이 어떻게 생겼다 이걸 주장하는 게 왜 출제가 많이 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봅니다. 부동산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이론들은 대부분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다루던 이론들을 차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영역 성격이 강해. 그래서 의외로 공간 구조론이 내용은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빈도가 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특징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가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소형 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익심 이론. 그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출제됩니다. 근데 몇 페이지 되지가 않아. 한 두세 페이지면 해결이 돼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간평에서도 도시 공간 구조론 다른 학자 주장도 좀 집어넣고 그러던데 그건 대세가 아니에요. 뭐 그런 것은 알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시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가 뛰어들어야겠죠. 그렇죠? 그게 정책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분 부동산 대표가 뭐죠?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물만 단독 거래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문제, 주택 문제 크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주택은 토지 플러스 건물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감정평가할 때, 주택평가할 때 일괄평가하지 저 토지, 건물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해서 표시를 하죠. 구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택 그러면 토지 플러스 건물이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걸 생각해요. 토지 문제, 주택 문제. 토지를 만들 수도 없잖아. 그래서 지가고 현상이 벌어져요. 지가고. 토지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무엇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 봐요. 이렇게. 주택 가격이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주택 문제를 또 놨습니다. 그럼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택의 소유가 편중되는 거 이거 안 되겠죠. 그러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부지가 확보가 안 됐어. 그러면 그것은 공연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 좀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하고 이 둘을 묶어서 우리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시장 실패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입니다. 비효율적 자원 배분. 효율적 배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 정책이 왜 나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시장 실패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외부 효과. 자, 여러분 이제 경제학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의 어떤 조건들 막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시장 실패 원인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그래서 external effect라는 뜻이에요. 왜 외부지? 왜 외부란 말을 썼을까? 내부가 아니고 외부야.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 밖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시장은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유상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가 수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살 사람, 팔 사람이죠. 그러면 의도한 것이에요. 의도가 있을 때가 시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돼요? 의도했다, 안 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게 외부 효과입니다. 뭐야? 재밌네. 자, 외부 효과 정의 말씀드릴게요.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끼치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상태. 이 개념 자체가 경제학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외부 효과란 대가 수급이 있다 또는 의도한 거다, 시장을 통했다, 그럼 다 틀려요. 그럼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를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부동성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토지를 움직일 수 없죠. 자, 내 토지가 있어요. 여기 내 거예요. 근데 주변에 뭐가 들어와요? 핵시설 들어와요. 쓰레기 하치장 들어와요. 백화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로부터 유리한 작용, 불리한 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지평가할 때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요, 이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토지 1000평 샀어. 그럼 물어봐. 자, 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얼마에 샀어요? 의미 없어. 어디 있느냐?
이번에 토지 샀다. 그러면 뭘 물어봐야 맞다고? 어디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 왜? 이런 외부 효과가 작용하니까. 그래서 개발 등을 했을 때 이익이 생기는 것은 그 부동산 자체로부터 얻는 게 아니에요. 주변 여건들이 도와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관계복규나 이제 감정평가에서도 그런 걸 배우실 텐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런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는 이유가 네가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의 작용이나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얻게 되는 불로소득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익을 환수해야 돼. 그게 출발이 이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우리 자세히 배워야 되겠네요. 자세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직접적 개입이 있고요. 간접적 개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떻게 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시거나 이랬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경제학에서 다른 것보다 하나 더 들어가요.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학에서는 정부의 시장에 개입되는 방법이 직접이다 간접이다 이거 말고도 토지 이용 규제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뭘 좀 더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여기서 직접이다 간접이다 판단 기준. 여러분,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대. 그럼 어떤 게 직접이고 어떤 게 간접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준 나눌까요? 이겁니다. 자, 볼게요. 제가 이제 그림 그릴게요. 제가 시장 그려볼게요. 시장 그립니다. 여기 시장이에요. 맞잖아요.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거래하는 거 시장 아닌가요? 맞죠?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갑순이가 울순이가 물건 팔고 있고요, 병순이 땡칠이가 물건 사고 있고요, 이러고 있는데 정부가 탁 들어와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봐봐요. 지금 민간인들이 사고 팔고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뛰어들어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면 민간은 이길 수 있어 없어? 정부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냐고? 안 된다고.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이런 거래 주체가 되는 자들,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되면, 역할이 있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 직접적 개입이라 그래. 직접적 개입.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분양가 상한제 들어본 적 있죠? 자,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돼서 딱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데, 야, 정부 너무 비싸, 올라가지 마, 이렇게 상한을 정하는 거,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시장의 기능의 일부를 인수하는 거라 그래요. 기능의 일부 인수. 기능의 일부를 인수한다든가. 이게 뭐예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 근데 이런 경우, 자, 간접 개입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어떤 영향을 가하는 건데, 자, 한번 봐봅시다. 정부가 주택 없는 사람에게 주택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서 그 기능을 통해서 가격이 비싸지기도 하고 거래량도 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간접적 개입이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기능을 통해 소기 효과를 달성하면 이걸 간접적 개입이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를 하든 부동산을 공부하든 이걸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이 풀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이 풀장. 어린이 풀장인데, 자, 어머니가 여기 뛰어들었어. 어머니가. 그럼 이걸 직접적 개입을 하래요. 근데 어머니가 어린이 풀장 밖에 이렇게 서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얘들아, 말 잘 들으면 짜장면 사줄게, 용돈 줄게, 보조금 주는 거예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용돈 뺏을 거야.
벌가금입니다. 조세부과입니다. 물 미끄러져 조심해. 정보채굴. 여러분, 공시제도, 가격공시, 이런 제도들이 거래에 원활함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간접 개입을 하래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 이동을 강의할 때 제가 진짜 어린이 풀장용으로 다 그려서 해드립니다. 응?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 봐요. 요 임대료 규제는 직접적 개입이에요. 요 임대료 보조는 간접적 개입이에요. 용돈 주는 거예요. 간접적 개입. 어때요? 구분되시죠? 이거 간단하게. 그 다음에 조세정책입니다. 조세정책. 자, 여러분, 경제학 시험에서는 이 조세의 정가의 귀착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긴 해요. 근데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서는 국세와 조세 구분이라든지 조세 성격까지도 좀 냅니다.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제학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조세의 정가의 귀착 이런 부분을 학습하실 건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우리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첫 시간은 무엇을 다루드리냐면 먼저 총론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 경제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론, 네 번째 정책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나머지 투자금융론, 개발관리론, 감정평가론에 관한 내용 좀 살펴보고 남은 시간에는 투자론 일부, 오늘 즐거운 거, 재미난 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 네.